자, 이번 시간에는 배유화물의 마지막 내용이죠. 결정장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결정장 이론은요, 배유화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출제율이 높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정장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배유화물의 여러 가지 색깔과 자기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 배유화물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색깔을 떼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 가지 물감의 재료로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석의 화려한 색깔, 그것도 전부 이 배유화물이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배유화물은요, 희한하게 또 물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자석에 달라붙고 어떤 거는 자석에 안 달라붙어요. 도대체 이 배유화물이 어떠한 원리로 이런 색깔과 자기성을 띠게 되는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결정장 이론이에요. 자, 사실은요, 배유화물을 설명하는 이론이 결정장 이론 말고도 또 있어요. 원자과 결합 이론, 그 다음에 리간드장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원자과 결합 이론은 너무 단순하고 색깔과 자기성을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또 반면에 리간드장 이론은 색깔과 자기성은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에서는 원자과 결합 이론, 그 다음에 리간드장 이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정장 이론만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정장 이론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 색깔과 자기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깔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빛을 잘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빛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죠.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E는 hν 예요. E는 광자의 에너지, h는 플랑크 상수, U는 그 빛의 진동수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빛은 당연히 파동이니까 그 파장을 가집니다. 파장은 보통 람다로 표현을 하고요. 빛의 종류에 따라서 파장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은 보통 파장이 400나노미터에서 한 750나노미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파장이 더 짧아도 눈에 보이지 않죠. 자외선이고요. 이거보다 파장이 더 길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파장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 광속이 나와요. 파장은 마치 보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폭. 그리고 진동수는 1초에 몇 걸음을 걷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폭과 몇 걸음을 걷느냐, 이걸 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속도가 나오죠? 똑같아요. 빛도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 광속이 나옵니다. 자, 보폭이 크다면은 천천히 걸어도 일정한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폭이 작다면은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때요? 훨씬 더 빨리 걸어야 되겠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광속을 내기 위해서 파장이 크면은 진동수는 작습니다. 반대로 파장이 작으면은 진동수가 커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보라색 계통,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붉은색 계통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보라색 빛하고 빨간색 빛 중에 어떤 광자가 에너지가 더 클까요? 당연히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는 크고 진동수가 크니까 광자의 에너지도 더 크죠. 보라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빛은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이 빛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질이 빛을 흡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런 오비탈이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광자 하나를 흡수해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로 이렇게 승진될 때 이 물질이 이 광자를 흡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 물질이나 아무 빛을 다 흡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물질이 어떤 빛을 흡수하려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광자의 에너지랑 이 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갭이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자의 에너지가 10이라면요, 이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도 정확히 10이어야 돼요. 그럴 때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이 빛을 흡수해서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10인데 광자의 에너지가 10이 아니라 9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빛은 지나갑니다. 이 빛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에너지가 11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역시 흡수를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런 상호작용을 못해요. 자, 어떤 물질이 어떤 빛을 흡수하려면요. 전자가 이동하는 그 오비탈들 사이의 에너지 갭과 그 광자의 에너지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떤 가시광선을 흡수하게 되는 걸까요? 에너지 갭이 크다라는 것은요.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광자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진동수가 크다라는 것은 파장이 짧다는 겁니다. 바로 보라색 쪽이 되는 거죠. 에너지 갭이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보라색 빛을 흡수하게 돼요. 반대로 에너지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간색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질이 흡수하는 빛과 그 물질의 색깔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물질의 색깔은 그 물질이 흡수하는 빛의 색깔의 보색입니다. 자, 여기 색상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로 반대쪽에 있는 색깔이 서로 보색이에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파란색 빛을 흡수한다면요. 그 물질은 무슨 색깔을 띨까요? 그죠. 그 보색인 주황색을 띠는 겁니다. 자, 그럼 당근은 무슨 색깔의 빛을 흡수할까요? 당근이 주황색이라는 것은 그 보색인 파란색 빛을 흡수하는 거죠. 당근은 보이기에는 주황색이지만 얘가 흡수하는 빛은 파란색인 거예요. 자, 나뭇잎에 있는 엽록소는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나요? 보통 700나노미터나 68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죠. 그래서 P700, P680 이런 말이 있죠. 자, 700나노미터나 680나노미터는 여기서 볼 때 이 빨간색이에요. 자, 엽록소는 빨간색 빛을 흡수하고요. 당연히 그 보색인 녹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다 흡수한다면 그 물질은 검정색이 되는 거고요. 가시광선을 하나도 흡수하지 않는다. 그럼 그 물질은 흰색이 돼요. 아니면 투명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질이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한다면요. 그 물질은 그 색깔의 보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색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자기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은 종류에 따라서 자석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달라붙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을 상자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석에 달라붙지 않은 애들은요, 사실은 아주 약하게 밀립니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출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은 약하게 밀려요. 이런 거를 반자기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떤 물질이 자석에 달라붙을지 약하게 밀릴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것도 역시 물질의 전자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물질의 오비탈에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요. 홀 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물질은 자석에 달라붙어요. 그 물질은 상자기성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홀 전자가 하나도 없이 모든 오비탈에 이렇게 완벽하게 짝지은 전자만 있다. 그럼 그 물질은 자석에 약하게 밀리게 돼요. 반자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분자 오비탈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O2의 분자 오비탈을 보면 여기 홀 전자 두 개가 있죠. O2는 상자기성을 띱니다. 자석에 달라붙어요. 반면에 F2는 분자 오비탈을 볼 때 홀 전자가 하나도 없죠. 얘는 반자기성을 나타내고요. 자석에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물질에다 적용을 해보면요. 얘는 홀 전자가 있으니까 상자기성이고요. 얘는 홀 전자가 없고 전부 짝지은 전자밖에 없으니까 얘는 반자기성 물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장 이론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결정장 이론은요, 이 배유화물이 팔면체 구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평면사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팔면체 구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팔면체 구조에 대한 결정장 이론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후에 이렇게 사면체나 평면 사각에 대한 결정장 이론도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배유화물은 어떤 원리로 결합하는 거였죠? 그죠? 중심금속에 비어있는 디오비탈에 리간드의 비공전자쌍이 배유가 되는 거였죠? 얘는 전자쌍을 주는 루이스 베이스, 얘는 전자쌍 받는 루이스 엑시드였습니다. 자, 리간드가 다가오기 전에는요, 중심금속 이온의 디오비탈이 전부 다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돼요.
여기 지금 5개의 오비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모양은 서로 다르고 배양은 서로 다르지만 다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집니다.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나요? 그죠? 바로 축퇴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모양이나 배양은 달라도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들 서로 축퇴돼 있다. 영어로는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간드가 다가오기 전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축퇴돼 있는데 리간드가 다가오면요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팔면체 배유화합물에서는 리간드가 어느 쪽에서 다가오나요? 그쵸? 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정팔면체의 각 꼭지점의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자, 리간드의 비공유전자쌍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당연히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심 금속의 d오비탈에도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리간드가 다가오면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오비탈들끼리 서로 반발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비탈의 모양과 배양에 따라서 그 반발력에 차이가 생길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간드가 다가오는 방향과 오비탈의 방향이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간드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이 오비탈들이 향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반발력이 더 강해요. 반면에 얘네들은요. 리간드가 이 각 오비탈의 사이사이로 들어오죠. 얘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은 반발력이 약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리간드가 특정 방향에서 다가옴으로 인해서 축퇴되어 있던 5개의 오비탈들의 에너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고요. 얘네들은 반발력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축퇴되어 있던 5개의 오비탈이 2개는 에너지가 높아졌고요. 3개는 에너지가 낮아진 거예요. 자, 요 패턴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팔면체 배유화합물에서는 2개가 올라가고 3개가 내려가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5개의 축퇴되어 있던 오비탈이 리간드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2개는 올라가고 3개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오비탈들 사이에 어떤 에너지 차이가 있게 되겠죠. 자, 요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냥 기호로는 델타라고 표시도 하고요. 아니면은 책에 따라서 10dq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리간드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비탈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델타 값은요, 여러 가지 물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지는 이따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렇게 단순한 내용들만을 이용해서도 이 배유화합물들이 어떠한 원리로 색깔을 띠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배유화합물에 d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3개는 낮고 2개는 높죠. 자, 바닥 상태에서 여기 전자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갭 델타가 바로 495 나노미터의 파장의 빛과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 전자는 495 나노미터의 광자 하나를 흡수해서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물질이 바로 455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질은 무슨 색깔을 띨까요? 495 나노미터는요, 녹색빛입니다. 자, 이 물질이 녹색빛을 흡수했으면은 이 물질은 그 색의 보색이 되겠죠? 녹색의 보색은 빨간색이죠. 이 물질은 빨간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발생된다. 이런 간단한 거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델타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이 델타 값에 따라서 물질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델타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중심 금속 이온의 종류, 그리고 중심 금속의 산화수, 그리고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도 요 델타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요, 중심 금속 이온이 미치는 델타 값의 영향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리간드의 종류별로 델타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크롬 3 플러스 중심 금속 이온에 배위된 착화물들이에요. 얘는 F-가 배위되어 있고, 얘는 물, 얘는 암모니아, 얘는 CN-가 6개씩 이렇게 배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크롬 3 플러스에 배유가 됐는데도 F-가 배유될 때는 델타 값이 작은데 CN-가 배유될 때는 이 델타 값이 커지죠. 자, 요런 패턴은요, 꼭 크롬 3 플러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니켈 2 플러스가 배유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 2 플러스의 이런 리간드들이 배유될 때도 역시 F-는 델타 값이 작고, 그거보다 물은 좀 더 크고, 그거보다 암모니아는 좀 더 크고, CN-는 제일 큰 델타 값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중심 금속 이온과 상관없이 리간드의 종류별로 이 델타 값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간드가 델타 값을 키우는 순서대로 여러 가지 리간드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분광화학적 계열이라고 합니다. 분광화학적 계열.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델타 값이 작은 애들이에요. F- 같은 애들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델타 값을 점점 증가시키는 리간드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작은 델타 값을 가지게 하는 리간드를 약한장 리간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큰 델타 값을 가지게 하는 리간드를 강한장 리간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용어예요. 약한장 리간드, 강한장 리간드. 자, 사실 약한장 리간드랑 강한장 리간드는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요, 이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왼쪽은 보통 약한장 리간드로 간주를 하고요. 암모니아 이상은 강한장 리간드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중심금속이온에 약한장 리간드가 배유될 때는 작은 델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강한장 리간드가 배유될수록 더 큰 델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분광학적 계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어떤 패턴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가만히 보면은 이쪽은 전부 할로겐족이죠. 그죠? 할로겐 음이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주계원자고요. 여기는 전부 질소가 주계원자예요. 그리고 CN-나 또 강한장 리간드인 CO 이런 애들은 전부 탄소가 주계원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로겐족보다는 산소가 조금 더 강한장 리간드고요. 그거보다는 질소가 주계원자인 리간드가 조금 더 강한장 리간드고요. 탄소가 주계원자인 그런 리간드들은 굉장히 강한장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OH-가 요 중간에 있고요. 브롬-나 I-가 이런 순서로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요 분광학적 계열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요 NO2-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요런 분광학적 계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유한 물의 색깔과 자기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요, 얘는 지금 약한장 리간드가 배유가 돼 있어서 델타 값이 작죠. 얘는 강한장 리간드랑 배유돼 있어서 델타 값이 큽니다. 자, 델타 값이 작다면요, 전자가 전이될 때 에너지가 작은 광자를 흡수하겠죠. 델타 값이 크면 전자가 전이될 때 에너지가 큰 광자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에너지가 작은 광자는 파장은 어때요? 파장은 길죠. 그리고 에너지가 큰 광자는 파장이 짧습니다. 자, 파장이 길면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 붉은색이죠. 자, 파장이 긴 붉은색 빛을 흡수하면 얘는 무슨 색이 됩니까? 그 보색인 녹색이 되는 거죠. 예, 얘가 녹색인 걸 예측할 수 있고요. 반대로 파장이 짧은 빛은 뭐예요? 보라색이죠. 보라색 빛을 흡수하는 물질은 무슨 색이 되겠어요? 당연히 보라색의 보색인 노란색일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중심금속 이온에 강한장 리간드가 배유될수록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통 물질이 되고요. 또 중심금속 이온에 약한장 리간드가 배유될수록 녹색이나 푸른색 계통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분광학적 계열을 이용해서 리간드의 종류가 미치는 배유화합물들의 색깔의 영향, 그걸 공부했죠. 자, 그리고요, 이 분광학적 계열을 이용하면 배유화합물들의 자기성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공부했듯이 약한장 리간드에서 강한장 리간드로 갈수록 그 배유화합물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델타 값이 점점 커졌었죠. 자, 이 델타 값이 점점 커지면요,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방식도 달라지게 돼요. 자,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떤 원리를 따라서 채워졌었죠? 첫 번째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차적으로 채워졌었죠. 두 번째는
홀 전자가 최대한 많게끔 배치가 됩니다. 바로 훈트의 법칙이죠. 자, 이 훈트의 법칙은 왜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게 돼요. 그거를 스핀 쌍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 쌍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는 그냥 각방을 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당연히 한 오비탈에 서로 다른 스핀으로 전자 최대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자, 이 배유화합물의 오비탈에도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선 전자가 이제 하나하나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코발트 3 플러스에 F-6개가 배기가 된 거고요. 얘는 코발트 3 플러스에 CN-6개가 배기가 된 거예요. 자, 코발트 3 플러스에는 D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가지 배유화합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중심금속 D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일단 알아야지 거기다가 결정장 이론을 적용해서 색깔이나 자기성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험에서는 주기율표가 주어지지만요, 우리가 주기율표 없이도 기본적인 전이금속의 원자 번호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코발트는 27번이죠. 27번이면 바닥 상태에서 4s2 3d7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자, 근데 코발트 3 플러스라면은 전자 3개를 잃었다는 거죠. 전자를 잃을 때는 S 먼저 잃고요. 그 다음에 D오비탈에서 전자를 잃어요. 그럼 여기서 2개가 날아가고 여기서 하나가 날아가니까 최종적으로는 D오비탈에 전자 6개가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이 6개의 전자를 오비탈에다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오비탈 준위가 이렇게 2개는 올라갔고 3개는 내려갔죠. 자, 하나, 둘, 셋. 일단 3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번째 전자는 어디다 채워야 되나요? 자, 여기서 1번 원칙을 따른다면은 여기다 이렇게 채워야 되겠죠. 6개를. 근데 2번 원칙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홀 전자가 최대한 많게끔 배치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자 구조가 이럴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그죠? 바로 요 델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델타 값이 크다면요, 이 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가 큰 거죠. 전자가 독방을 쓰고 싶지만 반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싼 방에 같이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델타 값이 작으면 어떤 걸까요? 전자는 독방을 쓰고 싶은데 반값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만 원 더 주고 독방을 쓴다 이거죠. 자, 다시 여기서 보겠습니다. 강한장 리간드가 배이돼서 이 델타 값이 커지면요, 이 전자 간의 스핀쌍 에너지보다 이 델타 값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전자가 그냥 밑에 오비탈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약한장 리간드가 배이돼서 델타 값이 작으면요, 이 전자 간의 스핀쌍 에너지보다 이 델타 값이 더 작은 겁니다. 그럼 전자가 차라리 조금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각방을 쓰는 게 더 전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반값 차이가 많이 나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방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값 차이가 몇만 원 차이가 안 나면은 그냥 몇만 원 더 주고 독방을 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약한장 리간드가 배이될 때는요, 홀전자가 많습니다. 강한장 리간드가 배이될 때는 홀전자가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홀스핀이 많은 착물을 높은 스핀 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스핀이 별로 없는 착물을 낮은 스핀 착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약한장 리간드는 주로 높은 스핀 착물을 만들고 강한장 리간드는 주로 낮은 스핀 착물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처럼 F- 같이 확실한 약한장 리간드 그리고 CN- 같이 확실히 강한장 리간드면은 상황이 명확하죠. 근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게 높은 스핀 착물을 만들지 낮은 스핀 착물을 만들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강한장 리간드랑 약한장 리간드를 명확하게 알려주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장 이론을 이용해서 팔면체 착물의 여러가지 색깔이나 자기성을 공부했었죠. 근데 이 결정장 이론은 팔면체 착물뿐만이 아니라 사면체 착물이나 평면사각형 착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면체 착화물하고요,
평면사각 착화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팔면체 착화물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아시면 돼요. 자, 팔면체 착화물에서는 5개의 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졌었죠? 2개는 올라가고 3개는 내려갔었죠. 근데 사면체에서는 그게 반대입니다. 3개가 올라가고요, 2개가 내려갑니다. 이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델타 값이 일반적인 팔면체 착물보다 훨씬 작아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면체 착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될까요? 그쵸. 오비탈들 사이의 에너지 갭이 작으니까 최대한 홀전자가 많게끔 배치가 되겠죠. 반값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결과적으로 사면체 착물들은 대부분 높은 스핀 착물이에요. 자, 반면에 평면사각형 착화물은 5개의 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이렇게 갈라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오비탈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전자가 짝지은 형태로 배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평면사각 착화물은 대부분 낮은 스핀 착물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리간드가 4개인데요. 얘가 사면체 착물일지 평면사각 착물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랑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사면체 착물일지 아니면 평면사각 착물일지 알려줘야 됩니다. 자, 굳이 어떤 패턴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중심 금속 이온에 강한장 리간드가 4개가 배기가 되잖아요. 그럼 주로 이렇게 평면사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한장 리간드가 배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면체 착물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사각 착물은요, 주로 이 D8의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착물이 사면체일지 평면사각일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팔면체 착물, 그 다음에 사면체 착물, 그리고 평면사각형 착물에 대해서 결정장 이론을 적용시켜 봤죠. 자, 요거랑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